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통섭의 광장과 함께 해온 진행자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날이 오긴 오네요. 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강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월부터였죠. 매월 제가 넷째 주 수요일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었는데요. 그 10번째 마지막 강연을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통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인문학, 건축학, 과학, 예술,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강연을 들어봤었는데요. 덕분에 우리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더 넓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또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멋진 강연을 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로 40년 이상 이슬람권 전역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해온 이슬람 문화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TVN 어쩌다 어른, KBS, EBS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 계신 이희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밤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몇 분 정도 재미난 토크나 하는 줄 알았더만 이게 보니까 앞에서도 정말 저도 서울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예쁘고 멋진 인문학 향연을 1년 내내 즐기고 오늘 제가 또 마지막 피날레라니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지역 하니까 맨날 욕 들어먹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주변 보고 한 번도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이걸 들으려고 한국적인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2022년 세계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2022년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가 돼서 현재 이슬람권 인구는 오늘 날짜로 21억을 좀 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1억 57개국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이고 이 세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원과 월스트리트 금융을 움직이는 자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구도 바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 200회가량 외부 강연을 소모하는데 95%가 기업 강연입니다. 정말 우리 기업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2배로 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두 달도 못 견디고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데 1년 이상 끌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사는 어떤 존폐가 이제 걸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통계가 작동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현장학자들을 불러다가 한 100개의 질문들을 갖고 옵니다. CEO들이. 점심 사주시면서 3시간, 4시간 동안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제 말 듣고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이해했던 그럼 21세기 경영 철학의 기본은 뭔가? 저는 순수한 인문학자지만 그냥 고객 가치, 고객 중심, 맞춤형 마케팅 이런 키워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거대 시장과 고객을 얄팍한 편견과 오류 속에 내버려 두고 심지어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제발 이제 우리는 이 친미 반미라고 하는 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냉혹한 우리 국익을 생각하면서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고객과 시장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인류학자니까 저는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얘기를 좀 들려주면서 이제 좀 균형 감각을 잡을 수는 없을까? 오늘 뭐 전체 주제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는 지난 100여 년 가까이 동양과 서양이란 이분법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정말 유로센트리즘, 그러니까 서구 중심주의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동양도 중화주의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은 각각 자기네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역사는 가진 자 중심이니까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친구로 먹고 살아가야 될 생존적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역사적 인식을 조금은 가운데 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중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미들 오션입니다. 뭐 세계 학교에서는 들어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죠. 왜냐하면 저는 드물게 중량에서 공부했습니다. 제3세계에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이스탄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딱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간이잖아요.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또 교수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하다가 지금 한양대학에 와서 이제 정년하고 지금 이제 성공회 대학에 이제 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탄불 대학에 딱 들어가서 박사과정 첫 학기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어적 장벽도 있었겠지만 내가 대학까지 배웠던 역사적 인식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역사적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중동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동양사, 서양사에서. 양쪽에서 다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놓고 가르치더라고요. 인류 5,000년 역사 중에서 적어도 4,800년간 인류 문명을 주도해간 중심에 놓고 가르치고 최근 2년은 이 사람들도 서양 중심의 역사라는 걸 인정합니다. 대서양 시대부터는. 야, 이건 너무 자문화 중심이 아닌가. 20대니까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다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들어보셨죠? 현대 고고학의 기본 원리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사이에는 이미 5,000년 전부터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요즘은 중국 문명은 황하 문명은 파미르 고원이라는 절대 한계 때문에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3대 일신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 3대 종교가 다 여기서 한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안 그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 들고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200년 제국이고 히타이트 400년, 페니키아 400년, 헤브라이가 최초 일신교 왕국을 만들고 이걸 아시리아가 이어받고 이걸 메디아가 이어받고 또 이걸 이제 페르시아가 천하통일합니다. 이때는 그리스 시대였죠.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끝에 알렉산더가 잠시 통치했다가 13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파르티아가 이어받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어받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사산조 페르시아가 1200년인데 요번엔 조라스터교가 이념 중심이었고요. 요 헤브라이 때 일신교였고 그 이전에는 다신교였습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비잔틴과 싸우면서 약화된 틈을 타서 아랍이 치고 올라와서 새로운 이슬람으로 득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1400년은 이슬람이 중심 종교로 되는, 그리고 한때 오스만 제국이 600년 대제국을 일으켰다가 비엔나까지 공격했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대상이 있죠.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고 동로마 시대 때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두고 쟁패했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터키가 줄을 잘못 씁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해서 독일, 오스트리아에 붙어서 동맹국이 돼서 패전하면서 이 600년 대제국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발칸반도까지 400년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는데 발칸반도가 뺏기면서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사태, 체첸 사태 같은 발칸반도 화약고 문제가 생기고 중동이 22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중동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자의 기록을 세계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패자의 기록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패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이고 오히려 우리 문화와 뿌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은 이 오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공부하자. 그건 굉장히 저급한 논리죠. 우리가 서양 중심으로 세상을 보아왔다면 이제 이 가진 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축소됐던 이 문화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더 보편적이고 더 균형 감각이 있는 어떤 인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당연히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정년퇴임을 했는데요. 정년퇴임을 하니까 좋은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보기 싫은 놈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기쁨입니다. 이제 뭐 체면 치레가 안 해도 되잖아요. 뒤탈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할 말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다. 아니 뭐 이제 교수 관뒀는데 뭐 내가 평생 알고 이제 마음대로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800쪽 책을 썼습니다. 세상은 동양과 서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잊혀버렸지만 인류 문명에 이런 로마, 그리스 이상으로 인류 문명에 공헌하고 특히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덮여버리고 잊혀진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 이걸 1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 로마 수준으로 다 복원해놨습니다. 책 제목도 맨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인류 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난리 났겠죠. 그래서 뭐 역사학회 불려가가지고 제가 30분 발표하고 토론 5시간 하면서 어떤 작사를 났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학회 대부인 김기봉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제 서양사에서는 서울대학 박흥식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동양사 쪽에서는 역시 서울대학의 이현정 교수가 720쪽을 페이지 난도질 당하면서 30분 발표하고 발제하고 5시간 반 동안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회 회장이 지금 서양사 박공식 교수인데 서울대학에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녹았는데 제가 토론자의 미션으로 선생님을 갈갈이 찢었지만 저보고 이런 책을 쓰라 그러면 저는 선생님의 책의 10%도 쓸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에 이제 제가 다 용서가 넘어갔는데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시면 이제 인류 본사 이제 이런 역사를 다 그리스 로마 이상으로 다 제 마음대로 두들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연구됐던 모든 글로벌 지식을 총망라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제 자랑 30초 해도 되죠? 네. 이게 2022년도 올해의 책 한 권 받았습니다. 뭐 출판사 사장이 얘기해 들어보니까 1년에 한 7만 권 정도의 책이 나온대요. 서점에 깔리는 것은 뭐 한 7%, 8% 정도 깔린대요. 그래서 예심에서 1,511권이 예심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석 달간 한국 이제 출판문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결심에 10권이 올라갔다고 뭐 그것만 해도 저는 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기뻐서 발표는 안 했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대종상처럼 12월 30일 날 발표하거든요. 올해의 책. 그래서 이제 언론사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루 전에 출판사한테 통보를 해주나 봅니다. 한밤중에 이제 편집장이 전화 오세요. 선생님, 우리 책이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2022년 한국출판문화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물론 뭐 상금을 많이 줘서 좋았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뭘까? 우리 사회가 진짜 TV 뉴스만 보면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저열한 논쟁에 우리가 식상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 지식사회의 하부 구조에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이제는 편견 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단단한 하부 구조가 있구나.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힘이로구나. 그게 더 기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런 중량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됐고요. 28개 나라가 복속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44%를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를 제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은 없죠? 그리스는 폴리스입니다. 도시국가잖아요. 폴리스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 개념에 의하면 2,000명부터 폴리스고요. 아테네가 가장 번성할 때도 2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47개 정도의 폴리스가 있었고요. 근데 모든 페르시아 전쟁은 교과서에서 다 그리스의 승리로 기록하잖아요. 이 세계에서 최대의 코미디입니다. 28개 나라를 복수하고 있는 5천만 명을 가진 전 세계 인구의 44%를 포진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어떻게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기나요? 다리우스 대왕이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2,700km를 행군해 가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이게 제국이야 성이 있어야 성을 부수고 들어가서 황제를 죽으면 전쟁이 끝나지만 47개 여기 폴리스가 있으니까 그냥 해안가에서 약탈하는 겁니다. 계속 약탈당하다가 2번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아시는 마라톤 전쟁이고요.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다 유럽 10대 전사에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뺏기다가 운 좋게 한 번은 막아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 한 병사가 42,195m를 달려서 아테네에 갑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죽잖아요. 그게 지금 마라톤 코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란 가니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우리 황용조가 우승했잖아요. 그 직후에 갔다 봅니다. 분위기가 싸해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 전공자인데도 몰랐던 거죠. 왜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란에서 마라톤 얘기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이란 올림픽위원회에서요. IOC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물론 이 역학구도상 올림픽이 꽂힌 마라톤이 빠질 가능성 거의 없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올림픽이야말로 전쟁과 갈등을 딛고 온 인류가 친구되어 평화를 다지는 대축전인데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의 상흔인 마라톤을 올림픽에 꽃으로 한다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만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맨날 그리스적인 입장만 우리가 그것만 볼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상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이게 지식의 힘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파르티아는 들어본 사람이 잘 없잖아요. 500년 제국입니다. 로마와 2200km를 경계하면서 전속해 왔습니다. 세계 최강인 로마가 여러 번 전쟁해도 파르티아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크락수스가 삼두정제의 크락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의 책임자였는데 여러 번 전쟁하다가 결국 크락수스가 전사하면서 로마의 삼두정치가 깨지면서 이길 수 없다는 상대를 압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는 로마 황제가 파르티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500년 조속합니다.
정확하게 471년 로마와 접경해서 제국을 만듭니다. 지구상에 세계 대적인 로마와 2000km를 접경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파르티아도 로마 못지않는, 로마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군사력과 기술과 가버넌스와 사회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그럼 파르티아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 팔고 로마의 금은 보화를, 유리 제품들을 중국에 팔면서 국제교역의 중간 이득으로 경제적 하부구조를 마련하고 500년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역사에는 이웃에 있는 파르티아가 중요할까요? 멀리 있는 로마가 중요할까요? 파르티아가 훨씬 중요한 국가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국 들어보셨나요? 안식국이 파르티아입니다. 안식은 왜 안식국이냐? 파르티아의 창건자가 아르사케스 2세입니다. 아르사케스를 중국말로 안식으로 표기해놨던 겁니다. 아르사케스가 창건한 나라라고. 근데 여러분, 고구려 그 무용성에 보면 수렵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속력으로 말을 앞으로 달리면서 궁사가 바람을 등지면서 가속도를 던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게 우리가 뭐 동이민족으로서 우리 고구려 역동성을 해는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렵도입니다. 무용정 수렵도. 무용정 수렵도에 실려 있는 말이 앞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궁사가 방향을 등지면서 적을 공격하는 이 활쏘는 화살 기법을 세계 미술사에 이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아식 활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구려의 고유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겁니다. 고구려가 파르티아보다도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의 고유한 것이라고 조장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책 쓰고 나서 아마 그 그림 교과서에서 빠질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 창의성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열려있는 문화용광로를 가동하면서 당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는 탁월한 문화용광로를 가졌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고구려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멋있게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모든 게 이제 이거 어떤 국수주의로 우리가 최고다, 독창적이다 하는 것보다 그만큼 이제 우리 문화의 해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600년 기원전 한 6세기에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지식의 축 시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때 동아시아에서는 공자가 등장하고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이 등장하고 또 오리엔트에서는 조라스트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 이후에 유대 성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철학의 시대가 시작되는 게 다 기원전 5세기, 6세기입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영향 속에서 그 철학과 사상과 영성의 영향권 속에서 지금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조라스트교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영향을 줬고 또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오늘 서양 이념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어떻게 이런 지식이 한꺼번에 글로벌을 강타할까? 이걸 지식의 축시대다 뭐 이렇게 명명했죠. 그리고 한 600년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만민평등과 보편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서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된 거고 이 예수 사후에 한 600년쯤 뒤에 이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600년경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겠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문명사에서. 그 당시 세계 슈퍼파워는 이게 동로마 제국입니다. 노란 거. 오른쪽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 두 슈퍼파워가 400년 존속하는데 400년 존속 기간 동안에 300년 전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소모 전쟁입니다. 우리가 뭐 30년 장미 전쟁, 100년 전쟁은 유럽의 가문끼리 하는 골목 전쟁이잖아요. 근데 두 제국이 300년 전쟁했고 그래서 역사에서 잘 안 그렇지만
우리가 1347년에서 1352년 5년 동안에 여러분 흑사병 패스트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팬데믹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5천년상 최대의 팬데믹은 550년부터 750년 사이에 약 200년에 걸쳤던 유스티니아누스 팬데믹입니다. 끔찍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시기나 바로 이때가 5호 16국 시대입니다. 들어보셨죠? 다섯 오랑캐와 16나라가 남북쪽으로 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돈의 시기입니다. 삼국지만 해도 세 나라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다섯 오랑캐와 16나라가 쪼개진 그걸 이제 천하통일한 게 짧은 수나라 당나라가 천하통일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를 최고의 국가로 하는 것 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 동양에서는 그렇고 서양에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300년 동안 전쟁했으면 그 피지배 주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300년간 약탈,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했겠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 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습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 바로 팬데믹의 사각지대, 수법화의 사각지대의 메카에서 무하마드라는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무장하고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서서히 북상합니다. 여기는 사막이니까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서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을 툭 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역사적 기운은 민심을 떠난 정권은 아무리 오랜 제국이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메카를 버리고 최초의 아랍 왕조가 이 동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던 다마스커스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최초의 왕조를 만듭니다. 아랍 왕조를. 이게 우마이야 왕조고 또 힘을 키워서 오른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세 차례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사산조 페르시아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조를 이 오리엔트의 중심지인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여기서 500년 도읍합니다. 1258년 징기스칸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바스 제국이고 이걸 이슬람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동시에 두 슈퍼파워를 동시에 무너뜨렸으니까 이후 1000년 동안 이슬람 정치 세력에 범접할 국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 1000년 제국,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의 과학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랑케를 중심으로 19세기 말 유럽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식민 팽창주의가 최극성기에 도달했을 때 19세기 말. 소위 말하는 대영 제국 시대, 5대양 6제주의 유니언 잭 영국 국기가 해주는 시간이 없다는 게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이념적으로는 19세기 말 인식세의 절대적 보편 가치는 다윈의 진화론,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로만 가톨릭 중심 사상, 오늘날 우리가 양성평등, 인권, 자유가 절대적 보편 가치이듯이 19세기 말 유럽 인식세계의 절대적 보편 가치는 다윈의 진화론, 백인종 우월주의, 게르만 우월주의, 로만 가톨릭, 이 절대적 보편 가치가 작동하던 유럽의 인식세계에서 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5세기까지 그 1000년간 이단과 이교도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때려주기도 받아들이기 힘든 마지노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 스스로가 그 긴 중세 천년을 다 덮어버리던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다크 에이지를 우리가 암흑의 중세는 암흑의 시기라고 배웠잖아요. 유럽에게는 암흑의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제국을 이제 무너뜨렸고, 메카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동부로 50년 만에 북아프리카를 다 차지합니다. 맞설 세력이 없죠. 총칼로 종횡무진으로 정복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대서양이 막혀 있고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갈 필요가 없죠. 이 사막 밑에는 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북쪽엔 지중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맞은편에 대륙이 하나 보여요. 그게 스페인이잖아요. 그죠?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711년에 지브롤타를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합니다. 굉장히 이런 시기죠. 통일신라 초기입니다. 20년 만에 732년에 프랑스 파리까지 갑니다. 파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됩니다. 지난 1400년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한 번 이슬람화된 적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 파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샤를 마르텔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파리 교외인 뚜르와 뽀아띠에서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뚜르와 뽀아띠에서 기적적으로 이슬람 군대의 북상을 막아냅니다. 이게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았던 대쾌거입니다. 따라서 뚜르 뽀아띠아 전투도 유럽 10대 전사에 반드시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대부분은 8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711년부터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을 때까지. 그해 알함브라 궁전이 스페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스페인 가시면 알함브라 궁전 안 보면 갔다 오나 안 하잖아요. 그게 알함브라 궁전의 마지막 이슬람 왕궁입니다. 1392년 1월 2일에 넘어갔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781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지배 끝에서도 아직도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이 유럽 역사가 781년의 이 문화적 하부 구조를 빼놓고 스페인이 이해가 될까요? 스페인 역사와 문화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스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실 1492년의 역사보다도 그 이후의 역사보다도 그 이전의 하부구조 역사가 훨씬 깊은 거죠. 그럼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가 200년에서 260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프랑스 액상-프라빈스, 아비뇽,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261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문화적 하부 구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르네상스나 지식혁명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외우는 역사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문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문화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유럽을 쟁배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서쪽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뚜르와 뽀아띠에서 막혔습니다. 동쪽으로는 실크로드 일본 물류고속가 뚫리면서 사산족 페르시아가 카스피의 남쪽으로 일본 물류고속도로가 장안을 해서 경주까지 오는데 이게 뚫리니까 종횡무진으로 동진합니다. 동쪽으로도 그죠?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750년쯤 됐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5, 16국 시대를 지나고 당나라가 천하통일을 했을 때입니다. 당나라도 이제 세계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옥한 실크로드의 서쪽을 경영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국력을 팽창해 나가고 동진하는 이슬람 군대와 마지막 남은 두 슈퍼파워가 부닥칩니다. 이게 고대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입니다. 어디서? 지금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접경에 있는 탈라스에서 맞부닥칩니다. 두 제국이. 그래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이미 동로마 제국과 사산족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무기기술과 과학기술이나 첨단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 군대에게 당나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케오패에 당합니다. 그 당나라를 지휘했던 서역 경영 총사령관이 누구죠?
여러분이 아시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역사가 어디 있나요? 전쟁에서 쾌오패 당하고 15,000명의 병사를 포로로 잡혔던 패장 중에 패장 오랑캐 출신의 사령관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장안에 왔는데 그때 중국에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들어보셨죠? 막 당 현종이 쫓겨갑니다. 반란군에. 그때 고선지 장군이 알록산 난의 토벌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고선지는 팔라스 평원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처절한 교훈을 얻습니다. 결국 숫자가 적은 군대가 평원 전투에서는 중국이 약하다. 결국 히트앤런 작전, 숨어서 기습 이런 전술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탈라스 전쟁의 패배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중과 부적인 알록산의 난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오랑캐 사령관이 패전으로 완 것도 못마땅한데 이놈이 또 토벌군 사령관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한족 사령관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컸겠습니까? 한 놈이 황제한테 직보하죠. 이 오랑캐 고선지라는 놈이 지난번에 패전했던 이번에도 황제를 속이고 지금 자기 몸 차리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쁘다. 그 척부를 보내니까 실제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략상 후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록산의 난 중에 고선지를 잡아다가 차명합니다. 비참한 운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국 중앙아시아에 이게 중국이 패퇴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가 바로 그때 이슬람화됩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서쪽에 아제르바이잔, 남쪽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금 다 이슬람화돼 있잖아요. 약 200년간 러시아 그 참혹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굳건하게 이슬람은 남아있나? 1300년의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일부의 지배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옅은 역사적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가 왜 이렇게 전체가 몽골만 빼고는 다 이슬람은 남아있을까 이제 이해하게 됐잖아요. 스탄이라는 것은 이게 이슬람 용어로 페르시아 용어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문명은 랜드 문화권과 스탄 문화권이죠. 서양에서는 잉글랜드, 핀랜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스탄이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kin이 사는 땅,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인이 사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탄권과 랜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패했을 때 이 중심, 그럼 무력으로만 있지. 그럼 문화라는 게 그 학문적, 과학적 기술이 축적돼야 되는 체계적으로. 그게 이제 바이틀 히크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혜의 집, The House of Wisdom. 어떤 분이 저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저런 게 팔리니까 번역하겠죠.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집. 9세기 초면 통일신라 시기에 세계 최대의 학문 기구가 문을 엽니다. 바그다드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프톨레미의 천체학, 아르키메데스 지리학, 갈렌의 의학 같은 최첨단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로 인도 북부를 점령하면서 인도가 가지고 있던 우수한 십진법, 제로, 수학적 개념도 받아들입니다. 이걸 아랍이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유럽에 전해주니까 유럽은 아랍으로부터 이 학문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쓰는 걸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숫자 아라비아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아라비아 숫자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10세기경에 우리가 아랍의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이 하룬 라시드입니다. 8세기, 9세기 초니까 굉장히 이런 시기, 신라 시기에 우리 세종 이슬람권의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천문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물로.
기계도 남아 있고 저 이제 책이 남아 있습니다. 9세기면 800년경이잖아요. 갈릴레이가 16세기 사람입니다. 갈릴레이 16세기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적 상황을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보다도 700년 전에 우주의 항성의 움직임과 빅뱅까지도 빅뱅의 초기 이론까지도 다 정리할 정도로 놀라운 학문적 바탕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일상이면 근사하죠, 그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하루생활 하십니까? 멋있잖아요. 부럽죠. 네, 뭐 대충 감 잡으셨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이 다 이슬람 용어입니다. 대부분 아랍어고 한두 개 페르시아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미 이 문명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체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러피안적이고 젊은 아이들 표현 모던 그러면 우리 손녀한테 여담에서 할아버지 모던이 아니고 마든이에요. 마든. 굉장히 마든하고 럭셔리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문화와 유러피안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럭셔리해서 모던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빨간 거 커피 지금도 뭐 마시고 계시잖아요. 커피라는 단어가 아랍어입니다. 그 자체가. 이걸 인류가 음료로 먹기 시작한 것도 아랍이고 이걸 카페 문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전해진 것도 이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중동인데 커피야말로 우리는 유럽 문화 아이콘처럼 우리에 박혀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AI라고 난립니다. 이제 우리 현금 가지고 밥도 못 사 먹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들은 정말 힘들고 저희들처럼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뭐 제페토 깔아가지고 한참 하니까 또 메타버스 깔아야 되고 메타버스 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챗 GPT가 나와가지고 챗 GPT 4.0 나왔는데 요즘은 4.0보다 재민이가 훨씬 더 잘 나오고요. 후가 뭐 3개월 간 학생들 가르치니까 지금 성적 입력해도요. 옛날처럼 종이에 써서 하면은 못합니다. 그건 다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그때 알파고가 이 세대들이 바둑 이기면서 우리가 이제 AI의 중요성을 우리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됐고 그때 알고리즘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본적 원칙은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움직이는 이제 원칙이 알고리즘이잖아요. 여러분 알고리즘 피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 한 군데 식당에 들어가면 막 그 다음부터 자기 침 있는 거 하면 서치하면 안 내버려 두잖아요. 다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제 옥죄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입니다. 알고리즘 아랍어입니다. 이거는 이 연산법을 발명한 10세기 이슬람 수학자 이름입니다. 알고라즘이라는 분이 발명했다고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사람 이름이 학문 명칭이 됐습니다. 이분이 했던 또 다른 업적이 엘지브라 대수학 들어보셨죠? 같은 분의 업적입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완벽한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적 수준이 대충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하나의 단적인 예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학문 명칭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로 할게요. 천문학, astronomy, 화학, chemistry, astrology, 연금술, 알케미, 대수학, 엘지브라, 연산법, 알고리즘, 물리학, 피직스, 필로소피 지금 얘기했던 게 그대로 알아봅니다. 현대학문에서 이것 빼면 뭐 있나요? 이걸 암흑의 시대에 빠져있던 유럽에 전해줘서 유럽을 일깨워서 르네상스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혁명을 이루고 이 이후에 우리는 유럽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의 서성이고 유럽 문명의 뿌리 역할을 했던 이슬람 과학과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1970년 8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면서 108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중동에 우리 선배들이 20년 동안 다 기억하시죠? 의아부리하로. 그래서 건설이라는 키워드와
이제 중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오일쇼크를 만나면서 석유, 이 두 번째 키워드고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 그 이후에 IS의 잔혹한 테러에 의해서 테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20세기 후반의 그 현상학적인 세 키워드, 건설, 석유, 테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것도 뭐 끔찍한 현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촌 4분의 1의 그 거대한 문화권을 그 하부 구조나 역사나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틈이 없었죠.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0세기 후반의 이런 뉴스 중심의 사건 사고 중심의 키워드에서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하부 구조를 채워야 지구촌 4분의 1을 우리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제국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 제국을 경영했다고 그러면 이제 650년부터 한 1683년까지 천년이 조금 넘습니다. 제국의 특징, 그 당대 지구상에서 존재하던 모든 정보나 산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DB를 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년 동안에 약 300만 권의 책을 필사했습니다. 이슬람, 그 아까 바이tul 히크마를 중심으로 그 300만 권의 책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이 나라들도 점점 디지털화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색인화가 되니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약 한 18명의 아랍 지리학자, 역사학자가 쓴 23권의 책에서 신라, 고려, 조선 초기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확인돼서 우리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를 6개의 섬으로 묘사하고 중국 항저우에서 크로시라는 배를 타고 옵니다. 바다로 흑산도로 와서 흑산도에서 해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월호 났던 팽목항을 거쳐서 연평도로 흘러가고 하나는 대한해협을 거쳐서 계운포, 울산으로 흐릅니다. 지금도 무역선이 다 그 해류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항주, 중국 항저우를 출발해서 열흘 만에 흑산도에 도착하고 흑산도에서 다시 한 보름 만에 이제 울산을 통해서 경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코리아가 중국에 붙어있는 반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섬으로 묘사하고 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유토피아로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많은 아랍 무슬림들이 한반도에 영구 정착해서 이주해서 살았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다문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 보면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집안이 이제 성호 이익 선생 직계 후손이니까 우리 천주쟁이 1세대들입니다. 우리 뭐 집안에 선교자들도 많이 났고요. 막 사돈의 8종까지 다 천주쟁이들인데, 제가 저 이슬람 전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피클리 믿지 않을까. 근데 가끔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와서 삼국 통일의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안착해 살고 있다가 신라 공주를 데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신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쿠시나메라고 하는 놀라운 서사시가 발견돼서 우리 학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동로마 제국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300년 전쟁한다고 배웠죠. 그 사산족 페르시아가 아랍이 치고 와서 멸망합니다. 그 마지막 왕이 야즈드게르드 3세인데 오합지졸의 아랍이 치고 올라와서 점점 이제 오른팔이 내통하고 왼팔이 내통하면서 민중이 폭동하니까 이제 제국이 연명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즈드게르드 3세 황제가 자기 왕자 피루즈를 부릅니다. 내가 조상의 땅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죽을 테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당나라로 피신해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 하면서 자기 자식과 왕실 가족들을 중국 당나라에 망명시키고 처절하게 장렬 전사하면서 사산족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중국이 또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으니까 그 왕실 가족을 보호해 주다가 651년에 중국 당나라 고종과
새로운 아랍 제국 사이에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새로운 슈퍼파워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실 가족을 보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곤란하다. 좀 떠나라. 그래서 내칩니다. 노잣돈을 좀 줘서. 여기까지는 중국 당나라 역사와 페르시아 역사와 이슬람 역사에 나와 있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친구들이 내친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쿠시나메라고 하는 페르시아 서사시에서 신라에 등장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제 이란 학자들이 제보를 받아서 한 3년간의 수소문 끝에 이게 대형 박물관 희귀 문서실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13차례 영국 출장을 가서 결국 대형 박물관 그 오리엔탈 매뉴스크립트 OR 2780이라는 그 문서를 입수해서 2009년부터 15년 동안 영국, 미국, 이란, 한국 네 나라 공동 해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거 원본이고요. 15년간 이게 다 필사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연구했던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버클리 대학,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에서 영문으로 완역이 됐고요. 이 대형 박물관하고 저작권 협약 때문에 영문으로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지금 완역이 돼서 금년 말까지는 초고 재고해서 내년 한 상반기 4월 5월이면 이제 우리말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약 820쪽 중에서 500쪽 가량의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인문 지식, 어떤 천문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거의 다시 손봐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나라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접촉과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얼마나 우수하고 열려 있었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 문화였는가,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중세 이슬람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과연 중세 때 유럽은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물론 뭐 종교적인 이단 때문에 시선은 곱지 않았겠지만 그 우수한 학문과 문화와 그런 과학적 전통에 대해서는 지식사회가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어떤 교황이나 대중들은 힘들었더라도.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계 유황증 되면은 이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내 태계의 스승인 회제 이언적쯤 됩니다.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1245년 아랍 복장을 입고 파리에 나타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아랍 복장을 해야 선구자고 진보적이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그 대스승이 아랍 복장을 입고 나니까 그때 지식인 행세를 하는 유럽 학자들이 아랍 복장을 하지 않으면 지식인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럽은 이 섬유 직조 기술을 아직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랍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직조 수입을 합니다. 각 도시로부터. 바그다드로부터 발다친.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다 섬유 명칭이 됐습니다. 섬유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발다친, 다마스커스에서 디마스커, 모술에서 왔다고 모슬린, 오늘날 이제 부플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섬유 명칭이 된 겁니다. 아랍 도시 이름들입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학자 화가가 미켈란젤로는 다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 뭐 초상화 많지만 터보네스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처음 보셨죠? 자기 친구 줄리아노 부갸르디니에게 그걸 보고 자기도 많이 그렸죠. 미켈란젤로 친구한테 초상화 좀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터보네스 미켈란젤로 2점을 그려줍니다. 그 오사마 빈 라덴 수준이잖아요. 그 당시 르네상스 최고의 학자였던, 철학자였던, 예술가였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이런 모습을 해야 이게 지식과 시대를 앞서가는 상징적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많이 다르죠. 대중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학의 대가였습니다. 코란도 다 공부하고요. 아랍어도 공부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중세 때만 해도 평정하고 있는 이슬람의
그 군이나 도전으로부터 위협에 뜨는 유럽을 지켜야 될 신학자로서의 절대적 미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슬람을 연구했지만 그 해악을 분석해서 대중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그런 무장적 이론을 만들어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슬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 있었고 이슬람을 연구해서 이슬람의 4가지 해악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슬람은 진리를 왜곡했으며 전쟁과 폭력의 종교이며 일부 다처를 허용하니까 무분별한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종교이며 무함마드는 사탄의 꼬임에 빠진 거짓 예언자다. 이 4가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리가 그 후 500년 이상 유럽의 인식세계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슬람 지성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결과로 나타났다.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이어받은 것이 여러분은 단테입니다. 단테 다 아시죠? 신곡 다 들어보셨잖아요. 유럽 최고의 금자탑이 문학의 금자탑이 신곡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사탄과 결탁하고 어떻게 오염에 찌드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단테가 르네상스 중세와 르네상스 과도기적 인물이죠. 지옥편을 쓰잖아요. 너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정말 지옥을 끔찍하게 선연하게 사실적으로 단테가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편과 연옥편을 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도 사실 단테의 신곡을 읽지 않으면은 그건 뭐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거니까. 근데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은 이제 죄에 따라서 9개의 지옥의 구멍이 있잖아요. 지옥의 원인데 7개의 구멍 7원에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머리를 피와 구름이 흐르는 시궁창에 거꾸로 박아서 배가 갈라져서 내장이 널그러져서 구더기가 끓고 있는 인간이 형언할 수 있는 가장 흉측한 방법으로 지옥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 종교의 창시자를 유럽 문학의 금자탑 속에 이렇게 묘사해 놨을 때 그걸 읽고 있던 젊은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다문화 다종교 공존을 무리로는 배우지만 이 DNA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인식 세계에 깔려 있는 이슬람 포비아의 뿌리 깊은 시작이다. 이걸 칸트가 이어받고 헤르드가 이어받고 여러분 칸트 대단하지만 헤겔 대단하지만 헤겔의 입장이 뭔가요? 인종주의자의 효시잖아요. 서양 철학 하시는 분은 좀 미안하지만 헤겔의 입장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오리엔트에서는 한 사람만이 자유롭고 라틴 사람은 몇 사람만이 자유롭고 게르만족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 이런 인종주의 바탕으로 어떤 논리적 철학을 이제 전개해 갔고 결국 헤겔은 아프리카인들에게는 금둥이들에게는 인륜이나 지식이나 품이란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역사 세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이게 헤겔의 입장입니다. 물론 뭐 지금 시기로 보면 옛날 시기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20세기의 버나드 루이스로 이어집니다. 이 버나드 루이스와 아주 정교한 지적 담론을 벌였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던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들어는 보셨죠? 뭐 어려워서 잘 읽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미국 이제 비평과 협회에서 뽑은 20세기 최고의 책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아랍 출신이면서도 감정적이고 격정적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미국 지성 세계에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으로 이 버나드 루이스와 주고받는 이 비판적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모았던 이제 결실이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인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서양 지성사에서 꽤 가르치지만 제가 이제 이스탄불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이슬람 지성사를 배우니까 다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큰 지적인 충격이었고 어쩌면 여기도 동양의 일부고 서양보다는 우리 문화와 역사와 훨씬 더
깊고 뿌리 깊은 관계를 맺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서양의 모든 패러다임과 어떤 인식 체계와 서양사 이꼴 세계사라는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인류사를 언제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이제는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럼 서양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800년간 스페인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 이제 톨레도에 세계 최대의 번역소가 있었습니다. 제로노미스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여기서 전 세계 약 250명 정도의 석학들을 불러 모아서 아랍어로 정리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로마어를 이걸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단단한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레도 가시면 톨레도 대성당에 그 엘 그레코 예수님 붉은 옷 벗기는 사진 그거 하나 보러 가시잖아요. 그거 보시고 나서 바로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지식의 산실이 여기 있었구나도 같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 톨레도 대성당에 이제 번역소가 있었고, 이게 한 축이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아니라 또 한 축이 시칠리아가 261년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시칠리아에서 축적된 이슬람이 바로 똑바로 올라가면 피렌체잖아요. 그 당시 피렌체는 메디치라고 하는 인문용광로가 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왜? 메디치가는 국제 금융을 내서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남쪽 시칠리아에서 꼽히고 있는 어마무시한 이슬람 과학과 문명의 업적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유럽의 미래가 없다는 걸 메디치가는 압니다. 그래서 메디치가가 인문용광로를 활짝 열고 시칠리아에 축된 걸 주워 담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서로의 관변학자잖아요, 그죠? 탑다운은 되지 않았지만 르네상스 꽃을 이제 피렌체에서 먼저 꽃 피우고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도 이 거대한 흐름을 놓쳐서는 이제 교황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도 르네상스의 영광도를 엽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같은 천재들이 피렌체를 버리고 다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르네상스 꽃이 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르네상스,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는 과학의 시대,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걸 우리는 유럽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이 르네상스를 일어나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빙산의 하부 구조나 어떤 지식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는데 이것까지 배워야 이 흐름이 어떻게 가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이게 이제 통찰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유럽의 르네상스를 여러분이 평가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문화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세 암흑의 시기였고 갈릴레이가 르네상스가 한참 진행된 16세기 사람인데도 지구는 둥글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수평선에 배를 타고 가면 수평선 끝에서 폭포처럼 지옥의 심연에 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다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바다에 나간 게 1492년이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해도를 가지고. 그런데 이미 640년에 오만에서 출하했던 배가 중국 항저우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아랍 기록과 중국 기록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안방 드나들듯이 계절풍을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하기 800년 전에 아시아의 르네상스가 훨씬 규모도 크고 폭도 넓고 수준도 높았지만 아시아의 르네상스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콜럼버스는 제노아 상인인데 지중해에서 놀기 때문에 이 대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해도를 가지고 각 점령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이걸 넣으니까 그때 막 포르투갈하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한테 먼저 갔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탐험해봤기 때문에 그 해도를 뭐 엉터리란 거 압니다. 콜럼버스께. 그래서 리젝트 당하죠. 똑같은 해도로 이제 스페인에 가니까 포르투갈 경쟁관계에 있던 이사벨라 여왕한테 물렸던 거죠. 그래서 산타 마리아를 지원해서
그럼 어떻게 했네? 해도가 잘못됐으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소발의 쥐잡기로 가다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명의 수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셔서 인디안 그러면 이건 인종차별이 걸립니다. 지금은. 이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이 코미디 같은 얘기를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배워왔잖아요. 미국 가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소발의 쥐잡기로 엉터리 해도를 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인디안으로 그러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뭐 인디안 부르고 살았다는 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게 우리 세대로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교사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하자. 그거는 굉장히 저급하다 그랬죠. 한쪽 눈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봐왔지만 그 가진 자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렇지만 소중한 우리 인류 역사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문화적 가치와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이게 이제 21세기 지식인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500년 전에 10세기의 바그다드 바이툴 히크마로 아랍의 르네상스가 꽃을 핍니다. 이게 스페인 톨레도에서 축적돼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유럽에 전해줘서 로마와 피렌체가 꽃을 핍니다. 그리고 바그다드발 아랍의 르네상스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티무르 시대의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만듭니다. 티무르 여러분 폭군으로만 기억하잖아요. 사마르칸드에 세계 최대의 천문대가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1024개의 별자리가 관측됐고 이 사마르칸드 천문대에서 관측된 1024개의 별자리의 데이터베이스가 결국 원나라 명나라를 가져서 조선의 과학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게 연구가 되어 있고 이게 40년 연구했던 건국대학의 남성근 교수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학술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종의 1420년대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가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50년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에 대해서 별로 그냥 세종대왕이 했던 위대한 업적으로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말 100년 무신정권입니다. 우리의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인문학적 가치가 가장 왜곡당하는 문인들이 길을 못 쓰는 최충원 시대까지 총칼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몽고 망할 때까지 80년간 몽골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는 호국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문학적 전적이 사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려 때 사찰은 99.9% 다 불탔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 인문학 전적이 사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토화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국보입니다. 고려 때 사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상대사, 자장대사, 원효대사가 지었던 신라 사찰 그거 다 100%, 99% 100% 신라 후기가람입니다. 넘어있는 게 없으니까. 신라 고려 왕실만 다 백성 부리고 강화도로 도망가서 팔만대장경 하나 건지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런 민족의 대혼란 끝에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시대까지 왕자의 난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고륙상제 죽고 죽이는 대혼란입니다. 왕실이고 민족이고 모두가. 근데 태종의 셋째 아들 이도 세종이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 눈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기가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집니다. 혼천이, 해시계, 자경루, 질정산, 외팽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결실들이 갑자기 집현전을 중심으로 떨어져요. 외우는 역사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문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종의 과학 르네상스를 가능케 했던 지식의 하부 구조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아랍의 르네상스가 티무르에서 축적되고 이게 원나라 명나라에 있다가 이과의 천재인 정인지가
김담 이순지라고 하는 과학자를 중국에 가서 1년간 유학하면서 이슬람 역법을 배워서 이게 우리가 칠정산 외편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의 기초입니다. 그거 이제 티무르 제국의 르네상스가 티무르의 마지막 왕이 바브르입니다. 권력 투쟁에 밀려서 이분이 쫓겨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무굴 제국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는 같은 문화권입니다. 근데 티무르는 중앙아시아 어디 있는지 또 무굴 제국, 이 무굴 제국제 만들었던 마스터피스가 뭔가요? 이게 타지마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주워 담고 가장 동쪽 끝에서 꽃을 핀 게 타지마할이고, 이 문화를 업그레이드 가장 서쪽 끝에 가서 꽃을 핀 게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남아있는 세계 최대의 두 예술 건축을 들라 동양의 타지마할, 서양의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다 이슬람 궁전이죠. 두 개 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직전,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조금 빠른 시기들입니다. 같은 시기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르네상스를 우리가 지울 수는 없지만, 이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남과 동시에 바그다드발 이제 아랍의 르네상스가, 아시아의 르네상스가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송가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도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에 팀북두를 중심으로 화려한 아프리카 르네상스도 꽃피었습니다. 우리가 서양을 버리는 게 아니고 서양 중심으로만 세상을 봐왔지만 이제 아시아의 르네상스도 함께 보자. 그래야 우리 역사가 제대로 읽히고 우리의 뿌리도 더 잘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테러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세 때 이슬람이 일으켰던 이 과학적, 학문적 업적도 우리가 재평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데 또 약간의 어떤 지적인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희수 교수님께 또 멋진 강연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강연 너무나 잘 들어봤고요. 오늘 제가 앞서서 댓글을 쭉 살펴봤는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찾아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좀 놀랐던 게요, 초등학교 교사분도 계시고요, 또 중학교 교사분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십니다. 아마 또 역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문 위주로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이슬람 공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예, 뭐 전공은 또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떻게 이슬람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괜찮은 데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동기생이 480명 졸업해서 그의 서울대학만 152명을 갑니다. 와, 152명이요? 와. 지금 그 친구들은 연고대 다니는 애들도 약간 깔보는 못된 그 엘리트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삼수해서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그 이제 군대 안 끌려가려고 이제 외국 대학, 그 중에서도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학과 찾아서 특기학과를 갔어요.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엘리트 애들의 눈으로 보면 저거는 인간 쓰레기잖아요. 근데 대학 때는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들 다녔는데 유신 때니까 남들은 다 데모하고 술 처먹고 놀 때 뭐 30분만 공부해도 다 A 받을 때입니다. 제가 올해를 졸업하는데 전혀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뭐 시대적 상황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저 하나의 꿈은 20대 팔팔할 때니까 저게 잘난 척하는 놈
동기들 얼굴 안 보고 좀 살아갈 수 없을까? 그게 절대절명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취직 공부하고 뭐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하고 뭘 해도 걔네들 개장될 때 나는 주사할 거고 과장될 때 개장 평생 뒷공무에 쫓아다니는 거 그건 너무 싫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좀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는 좋은 거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오일 쇼크가 났고 저 아랍어과에 엘콜리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교환 교수가 와 있었어요. 원어민 교수로. 애들이 다 학교 안 오니까 그 선생님도 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악마와처럼 욕할 때 난 버려놓은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는 대학 2학년 때 기특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집트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뭐 수업도 안 하고 노는데 내가 그걸 배우겠다고 하니까 뭐 집에 데려가다가 맛있는 음식도 있고 케밥도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 그 사람의 인품에 감동해갖고요.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책을 주는데 내가 도서관에서 받았던 유럽 사람이나 서구 사람이 했던 영어로 써 있었던 뜨문뜨문 번역해서 읽는 내용과 그 엘쿨리 교수가 줬던 책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천들이 하게 되고 불교 신앙은 다 불교 학자들이 불교 신앙을 하잖아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다 노니까 책 한 권만 읽어도 제가 최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니까 역시 친구들이 발표해요. 그래서 그때 국비 유학생 시험 붙어가지고 터키와 문화교류 협정에 체결돼서 이스탄불 대학 한 명이 국비 유학생 파견 대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똑똑한 어떤 아이비리그에 막 경쟁이 치열한데기는 아무도 동그라미 안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생 과장이 저를 불러요. 면담하자고. 아니 이군 다니는 대학 성적도 오래이고 웬만한 미국 주립대학은 다 갈 수 있는데 왜 여기 가려냐고 10분간 저를 설득했습니다. 심사관님 저는 뜻한 바가 있으니까 제발 여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똑똑한 천재 동기생들이 다 미국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정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슬람 문화를 공부했고요. 1453년에 설립된 550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에 제가 첫 한국 유학생이고 최초의 박사학위가 되고 동양인 최초의 이제 정교수 테뉴어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 최초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할 일 없는 기자가 초자를 최고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뭐 혼자밖에 없는데 최초나 최고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슬람에서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대학에 자리 없습니다. 지금 한양대학에만 25년 총 30년 교직생활을 했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는 아직 제자 한 명도 못 길러냈습니다. 지금 제자를 길러내서 취직시켜줄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투명해서 내가 20년간 한양대학에서 기독교 재단인 한양대학에서 우리 교목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25년간 이슬람 커리큘럼을 개설해 놨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 커리큘럼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웠던 사람도 제 자리에 못 넣었잖아요. 지금 공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축구도 공부 안 합니다. 미국 가서 4, 5년 공부하면 하기도 쉽고 못하면 이거 해서 원어민 교사라도 할 수 있는 이자를 쓰는데 뭐 이란어 배워가지고 아랍어 배워가지고 시간은 2배 더 걸리는데 오면 일자리는 더 없으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국가가 정말 어느 분야든지 열심히 전문가가 되면 밥 먹는 걱정하지 않고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선진국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동 지방의 한류 열풍, K-팝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역 간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에 이란을 가니까 그때 대장금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류의 시작이었고요. 그 6개월간 대장금 평균 시청률이 90%였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걸 이어서 이제 거의 6개월 끝나고 바로 주몽이 들어가서 주몽이 한 80%대로 끝났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가봤는데 한국에 가본 사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서구와 갈등 관계 있었잖아요. 똑같은 드라마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졌던가 하면은 어떤 천부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코리아는 과거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못 살았잖아요. 6.25 사변을 짓고 무에서 정말 과학 입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이 코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에서 만든 문화적 컨텐츠는 역사적 거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슬람권은 특히 이제 사극이 이제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거는 우리 사극 보시면 다 이게 HD 영상이 주는 사계절이 아름답잖아요. 오니 계곡에서나 물도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아시스 척박한 오아시스를 구해서 목숨을 걸고 사막을 횡단한 사람에게 이게 알라가 코란에서 약속하신 패러다이스 유토피아가 이런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사극들은 섹스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다 우리 노출도 안 하잖아요. 쪽들이 쓰고 긴 옷 입고 근데 히잡스는 미풍양속에 딱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는 100% 권선징악입니다. 주인공이 막 핍박받고 고통하다가 이제 최고로 승리하는 드라마틱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서구로부터 지배당하고 200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통과 트라우마 지금도 눌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이게 같이 이게 등치시키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의 국가가 만든 드라마가 돼서 인기가 끄는 거고요. 2018년에 이제 BTS 리야드 공연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튜브에 보시면 난리가 났죠. 눈까지 가렸던 시커멓게 뒤집어선 10대 아미가 보라색 봉을 들면서 그 스타디움에서 불쩍불쩍 뛰었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뒤집혔고요. 그래서 BTS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35년간 사회적 논쟁을 했던 여성 운전이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막 자살하는 겁니다. 공연 못 가게 하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역할로 작년부터 사우디 최고 율법위원회가 히잡을 자유로 할 거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5년 이내 히잡이 자유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와 우리의 젊은 아이돌들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 낙후된 사회에 빛을 던져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끌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가치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동의 한류는 앞으로 코리아가 건재하는 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오는데 왜 우리는 온통 이렇게 미움만 간다면 언제까지 그 문화가 무조건 우리를 기다려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테러나 여성 인권 같은 이 잘못된 이게 대해서 우리가 서늘한 비판의 자태를 댐과 동시에 서구와 협력 공존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95%의 건강한 주류 공동체는 그걸 안아야 되는 겁니다. 테러 조직은 없애더라도 이게 이제 선택적 전략인데 우리 지성 세계가 요걸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에서도 히잡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까지도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또 그를 통해 우리나라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적 교류죠. 우리가 쓰는 석유 자본의 한 80%가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 이제 가져오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였던 건설 플랜트 지난 40년 동안 평균 한 70% 중동에서 의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노동 집약 산업이 아니고 기술 집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바이오, 항공, 방위 산업
우리가 재작년부터 무기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뭐 무기 팔아먹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무기 어디 팔아먹나요? 우리가 다 중동에 팔아먹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요르단, 사우디 같은 어마어마한 그 분쟁이 잦으니까 이제 무기 시장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2021년에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누리가 몇 번 실패 끝에 달나라 궤도에 진입했다고 우리가 온 국민이 박수 쳤잖아요. 그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근데 4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5번째로. 물론 그 기술은 미국 기술이겠죠. 우리도 끝까지 고급 기술을 우리한테 안 주어가지고 구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 과학자들 데려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스트 기술이 미싱 링크를 풀어서 이번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는 이제 항공 우주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 기술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경쟁 관계에서 항상 최고 기술 우리에게 무조건 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안적 방법으로 아랍과 지금 항공 우주 협정을 맺고 그런 분야도 좀 협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우디에 이제 네옴 신도시라는 인류사 100년의 최대 새로운 문명 도시가 만들어지고 들어보셨죠? 네옴. 그 규모가 1조 달러니까 1,400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사 100년간의 최대의 공사고요. 거의 우리 기업이 지금 13% 수주했습니다. 일본은 제로고요. 중국이 14%입니다. 그거는 캐시, 현금이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먹고 살 때는 거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테러나 여성 인권이라는 이 걸림돌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가 글로벌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어떤 여성 억압이나 테러 같은 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늘한 비판의 잣대를 댐과 동시에도 어떤 경제적, 문화적 협력 파트너로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커튼을 치고 버리는 것보다는 옥석을 가려서 우리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보다 우리에게 현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답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혹시 이슬람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진 나라가 우리 이웃 나라인 뭐 일본, 중국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까?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구는 좀 강하고요. 네네. 중국에는 약 5천만 명 정도 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고요. 그 1대1로 들어보셨잖아요. 1대1로라는 게 있다. 이슬람권 교류가 90%거든요. 거기다가 20%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니까 651년에 이제 아랍과 중국 당나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국 내에서도 이제 청해성, 감수성의 회족 자치주가 있고 그다음에 위구르족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는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티베트 장족과 이슬람 회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네. 뭐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미미하니까 특히 뭐 일본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도 불의를 못 내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슬람은 일본에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아주 작은 소수 집단에 불과하니까 특별한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슬람 문명의 역사적 업적 중에 현대 사회에 새롭게 조명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했다시피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모든 깊숙한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은행 가면 이제 은행 용어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욕이라 그럴까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인류학자로서 보면 하나는 금을 대량 생산하고자 하는 야욕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이고 세 번째는 보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귀한 거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니까 이걸 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제 과학의 시발이 됩니다. 금은 그렇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그죠? 연금술이 영어로 뭐 알케미입니다. 알은 정관사 알케미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술을 하기 위해서 금속을 여러 가지 섞고 하면서 화학이 발달한 겁니다. 케미스트리잖아요. 알케미에서 정관사 알 빼니까 그 임금술이라는 말입니다. 화학이란 말이. 그 화학이 발달하고 질량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피직스 물리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임금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엘지브라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임금술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결국 실패했지만 여기서 이제 학문이 생겨나게 됐던 거고요. 은은 부분적으로 성공합니다. 은을 만드는 결과가 알루미늄으로 됩니다. 알은 정관사라고 그랬죠. 루미는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이 은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알루미늄으로 나타났고요. 다 알아보죠. 지금 얘기한 거 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은 이게 유리로 나타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롱한 색깔을 유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 한때 유리가 금값의 10배, 20배가 됐고 4세기 5세기에 신라 고분에서 발견됐던 황남대총, 서봉정에서 나왔던 25점의 유리 제품은 지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당시 그람당 금값의 한 8배 내지 9배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이제 유리 공예로 나타났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이란 말이죠. 그게 보면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영어적 그거 영향보다도 우리의 인식과 과학과 삶 속에도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걸 이해하면 이제 그 사회를 바라보는데 약간은 이제 불편함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그 10월에 그 가톨릭 대학교 우리 박승찬 교수님이 그 오시고 강연을 들으면서 잠깐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이제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이희수 교수님께서 아마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박승찬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살짝 풀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직접 강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많은 오해가 풀어진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시간 내서 와 주셨는데 뭐 남겨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죠.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청중들 만나는 것은 강사로서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사는 세상은 참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해서 버리고 불편하게 해서 사는 것보다는 서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함께 사는 것이 그게 현명한 우리 지식사회의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슬람이 너무나 이게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보니까 40년간 공부해봐도 한국에서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촌의 함께 살아가는 협력적 파트너로서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어떤 협력의 그 친구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에 좀 문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멋진 강연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 2024 통습의 광장에 또 멋진 마침표를 찍어주신 우리 이희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